러시아에 투입된 북한군으로 추정되는 영상이 하나 공개됐습니다. 네, 크게 다친 모습인데요. 이 남성은 러시아가 무기도 주지 않고 사지로 몰아넣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자, 관련 소식 전문가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김대영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연구위원 지금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시죠.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가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영상을 먼저 보고 와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저희가 끌스크립 교수가서 무작정 공격전에 참가하도록 강요했습니다. 이 러시아들은 공격전에 아무런 정찰도 하지 않고 저에게 원산 무기도 주지 않습니다. 우리 제 인원이 40명이었는데 제 친구들인 흑철과 경위를 비롯해서 모두 전사했습니다. 제 눈으로 사전일처럼 쌓여있는 러시아 인사들의 시체들과 확인된 탕크와 상하차들을 보았습니다. 홀치는 이 전쟁에서 피할 겁니다. 이 영상의 진위 여부를 저희가 확인할 수는 없는데 어쨌든 북한군으로 추정되는 영상으로 공개가 됐어요. 우크라이나 쪽 텔레그램에 공개됐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게 북한 억양은 확실히 들리는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우크라이나나 러시아나 그 심리전의 일환으로 이제 인지전이라고 그래서 마치 이제 가짜 정보를 진짜처럼 믿게 하는, 사실 그래서 이제 SNS에서 수많은 여러 가지 작전들을 펼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혹시 딥페이크 영상 아니냐라고 좀 의심이 들어서. 그러니까 위조된 영상 아니냐. 예, 그래서 저도 한 20-30차례 오늘 새벽에 보고 계속 이걸 그다음에 이제 주변에 이제 탈북자분들한테도 뭐 이렇게 전달해서 좀 어떻게 보시냐고 물어보기도 했는데 그분들이 북한 사람이 맞는 것 같다. 맞는 것 같다. 그리고 그 평안도 쪽 사람인 걸로 좀 추정이 된다라는 얘기를 하셔서 뭐 실제 여부는 좀 따져봐야겠지만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50% 이상은 확실한 것 같이 보이는데, 그러니까 뭐 특히 이제 억양적인 측면 이런 걸 봤을 때는 북한 사람이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내용을 보면은 뭐 러시아가 정찰도 안 하고 무기도 안 줬다, 뭐 사지로 내몰았다 이런 내용들을 이제 주장을 했는데 이것도 이제 사실로 저희가 좀 받아들일 필요가 있어 보이네요. 그러니까 이제 우크라이나를 잘 보면 특히 이제 러시아 측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저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심지어는 이제 러시아군 같은 경우에는 전차라든가 장갑차라든가, 그러니까 뭔가 돌격을 할 때 지원을 해줘야 되는 장비들이 지금 계속 파괴되면서 사실 그냥 이 맨몸으로 더 돌격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지금 이 발언 자체도 좀 신빙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좀 보여지고, 또 한 가지로는 이게 중요한 부대, 특히 러시아군 같은 경우는 중요한 부대가 아니면 장비 지원도 굉장히 제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2차 세계대전 때 썼던 소총을 들고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 정도로 지금 러시아군이 어떻게 보면 이제 보급난이 심각하다 보니까 지금 뭐 진위 여부는 좀 봐야겠지만 북한군에게 과연 그럼 제대로 된 장비를 줄 수 있을 것이냐라는 문제가 좀 있긴 합니다. 지금 내용을 보면 부대원이 40명이었는데 모두 전사가 됐고 자기 혼자 살아남았다. 유일한 생존자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사실 관련 보도가 예전에 나온 적이 있어요. 그때도 진위 여부는 확인할 수 없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아마 그 전에 나왔던 그런 소식들이 좀 이제는 사실로 좀 바뀌는 거 아니냐라고 좀 보여지고, 그러니까 향후에 더 걱정이 되는 것은 지금은 이제 사실 이제 교전이라든가 이런 것들 영상이 나오고 있지 않지만 아마 이제 빠르면은 다음 주 정도면 이제 우크라이나 측이 이제 뭐 공격하는 뭐 북한군을 촬영한 드론 영상이라든가 그다음에 피해를 입는 영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면 이게 사실 이제 북한군의 이 우크라이나 참전이 사실상 이제 공식화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제 레드라인을 완전히 넘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정부 입장에서도 그런 상황에 오면 굉장히 좀 난감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이 북한군으로 추정되는 남성이 주장한 바 아까 이제 저희가 보여드린 그 영상을 보면 말미에 푸틴은 이 전쟁에서 패할 것이다 이런 말을 또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뭐 우크라이나군이 최신형 무기로 무장을 했다 이런 말도 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이 남성의 주장대로 실제로 어떤 군의 이 전력화의 차이가 좀 있을까요? 최근 들어서 좀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북한이 한 800여만 발 되는 포탄을 지원을 했는데 러시아에
근데 이제 연초만 하더라도 우크라이나군이 포탄 한 발 쏠 때 러시아군이 한 8발 정도 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1대2 비율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만큼 이제 러시아군이 효율적인 전투를 못 하고 있다. 그리고 반면에 이제 우크라이나군 같은 경우에는 뭐 뒤에서도 언급을 해드리겠지만은 사실 지금 우리 측이 요구하는 무기들을 보면 포탄이 아니라 이제 방어용, 특히 이제 지대공 미사일을 요청을 하고 있거든요. 예, 예. 그게 봤을 때는 지금 우크라이나군 자체가 일단 화력 면에서는 러시아군에 뒤지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가 이 영상을 좀 주의 깊게 봐야 할 게 뭐냐면 물론 진위 여부는 좀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하지만 아무래도 우크라이나에 한국어를 하는 사람이 옆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렇게 자연스럽게 답변을 하는 거 봤을 때는 질문도 한국어로 했을 예,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럴 가능성도 충분히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우크라이나의 현대적 능력이 약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 사실 북한군의 현대적 능력은 떨어진다 이런 분석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사실 이제 냉전 시절 같은 경우에는 북한군이 뭐 베트남전이라든가 중동전 그리고 아프리카 내전, 심지어 이제 시리아 내전에도 참가했던 이제 군사 고문단을 보내서 실제로 작전을 펼쳤던 그런 이력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냉전 이후에는 사실 그런 것들을 많이 안 해왔거든요. 또 한 가지로는 지금 이제 러시아에 지금 파병된 북한군들도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제 냉전 시절에는 북한군들이 소련으로 유학을 많이 갔습니다. 이제 소련 군의 군사 학교 가서 이제 교육도 받고 이래서 러시아어를 좀 출중하게 했는데 이 소련에서 러시아로 바뀌면서 이제 관계가 소원해지면서 지금 러시아어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그런 이렇게 그래서 공부하는 이제 영상이 나오고 있는데요. 러시아군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이 한국어를 배우고 있고 그다음에 북한 지금 가 있는 파병된 병력들도 러시아를 배우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의사소통이 사실 군사 작전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지금 취약점을 보이고 있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 영상과 관련해서는 뭐 말씀해주신 대로 뭐 진위 여부를 예. 조금은 저희가 좀 기다려 두고 좀 더 지켜봐야 될 일이긴 하지만, 근데 이 내용 자체가 앞서 이제 리투아니아 비정부기구가 주장했던 그 내용과 대부분 좀 일치한다 이런 관측도 있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저도 사실은 처음에 이 NGO 단체에서 이렇게 흘러나왔을 때 이게 일종의 그 인지전 차원에서 이 우크라이나 정부 쪽에서 좀 흘리는 게 아니냐라고 네. 생각을 했는데 오늘 나온 영상을 봤을 때는 야, 이게 좀 사실로 좀 보여진다. 그리고 이제 영상에서도 한 40여 명이 투입이 됐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봤을 때는 뭐 그래도 좀 연관성이 있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이름도 아니냐라고. 말하고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네. 측면에서는 사실은 좀 신빙성이 좀 높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네, 그런데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북한군 실전 투입이 아직 안 됐다. 그리고 네. 전사자가 나왔다는 보도도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부인하고 있는데요. 이건 왜 그렇다고 보세요? 아무래도 이게 NGO 단체에서 나왔다 보니까 이 뭐 정말 젤렌스키 대통령까지 전달하는 과정에 뭔가 좀 이 문제가 있지 않았나 네. 이렇게 좀 보여지고 또 한 가지로는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북한군이 투입되기 시작하면은 아마 좀 젤렌스키 대통령도 입장이 바뀌지 않을까 좀 이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우크라이나 그 젤렌스키 대통령이 인터뷰에서 한국에 원하는 무기 지원을 요청하겠다. 그러면서 이제 가장 먼저 필요한 거는 방공 시스템이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예. 이게 이제 정확히 어떤 무기를 지칭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 우크라이나의 주요 대도시들, 특히 이제 민간인들이 거주하는 지역에 러시아군이 이제 순항 미사일이나 그다음에 자폭 드론 같은 걸 이용해서 지속적인 공격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인을 상대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민간인을 상대로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측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뼈아픈 이게 손실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요격할 수 있는 무기를 지금 지원을 해달라. 대부분이 다 이제 지대공 미사일 종류라고 이게 지상에서 하늘을 나는 전투기라든가 무인기를 요격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지금 요청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뭐 일각에서는 이제 우리 K방산의 지금 대표주자라고 할 수 있는 뭐 천군 같은 네. 이런 것들을 지원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많이 말씀들 하시는데 뭐 당장 오늘만 하더라도 그저 어제라고 할 수 있겠죠. 이제 북한이 ICBM 발사를 했는데 사실 우리도 지금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를 구축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미사일들을 사실 지원하기 쉽지가 않아요. 쉽지 않습니까? 예, 왜냐하면 이제 우리 군의 전투력에 어떻게 보면 이제 구멍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온 얘기가 이제 과거에 우리가 이제 미국에서 도입한 호크 지대공 미사일 이런 것들 이제 퇴역한 무기들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것을 이제 하나의 방안으로 이제 검토를 하고 있는 미국 걸로. 측에서는 써도 된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미국이나 해외에서 도입한 무기들은 제3국에 이전하려면은
그 나라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일단은 미국은 어느 정도 결정을 해준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게 이제 과거 우리가 프랑스에서 도입한 견차식 지대공 미사일이 있습니다. 이제 개인이 쓸 수 있는 그런 좀 사거리가 짧은 지대공 미사일이 있는데 이런 것들도 지원 카드로 좀 검토해 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네. 네. 그런가 하면 러시아에 간 북한 장교 명단 3명이 알려져 있습니다. 우크라 대표단이 공개를 했는데요. 네, 그래픽을 좀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영복 부총참모장 이미 확인이 됐고요. 리창호 정찰총국장, 심금철 인민군소장 2명이 추가가 됐는데요. 예. 어떤 사람인지 한번 그래픽과 함께 설명을 해주시죠. 예, 특히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것이 그 리창호 정찰총국장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정찰총국이 하는 역할이 주로 우리와 관련된 이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것과 관련돼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기관이거든요. 근데 이 리창호 정찰총국장이 갔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향후의 정찰총국이 이 우크라이나전에서 지금 이제 일례로 뭐 드론이라든가 예. 아니면 이런 것들을 배워서 이걸 또 우리한테 쓰려고 하는 의도도 좀 담겨져 있지 않나. 그리고 정찰총국 같은 경우 특히 이제 사이버 공격 같은 거를 과거에 우리나라에 여러 차례 시도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크라이나에 대한 사이버 공격도 어쩌면 북한이 담당할 수 있다라는 메시지로도 보여지고요. 네. 또 한 가지로는 이게 우크라 대표단이 이런 걸 계속 공개하는 걸 봤을 때는 약간 우크라이나가 지금 알게 모르게 북한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감시하고 있다라는 메시지도 전달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어쩌면 이 러시아에 있는 북한 군인들을 대상으로 우크라이나 정부가 테러라든가 이런 것들을 계획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좀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예, 뭐 이렇게 저희가 이제 그래픽으로 보여드렸던 3명 중에 이 정찰총국장 리창호 이 인물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신 건데 신금철이라는 사람은 좀 상대적으로 베일에 많이 가려져 있는 인물이라면서요. 이제 소장으로는 알려져 있는데 어떤 임무를 수행할 것으로 보이십니까? 뭐 저도 정확히 이 사람이 그 북한군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저 있는지 인물이죠? 모르겠는데, 근데 이제 김정은과 같이 사진을 찍을 정도라면 아무래도 이제 북한군 내에 김정은과 밀접한 사람이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지금 이제 북한군이 파병이 됐을 때 러시아 측과 여러 가지 협조 사항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과 관련돼서 어떻게 보면 이제 북한의 그 러시아군과 협조하는 예. 그런 중요한 역할을 맡을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네. 어제 발사한 ICBM 얘기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이 어제 발사한 ICBM 최신형인 화성 19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최종 완결판 ICBM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그럼 기존과 어떤 점이 달라진 건가요? 그러니까 최초에 이제 뭐 영상이나 사진이 나오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발사 차량, 이동식 발사 차량인 텔이 12축이 아니냐. 네. 그러니까 타이어가 한 24개 달려 있는 거 아니냐 했는데 막상 이제 공개된 사진이나 영상을 봤을 때는 12축은 아니었고 생각보단 짧다. 예, 기존에 있던 11축을 그대로 쓴 것 같은데 다만 이제 좀 미사일의 형태, 특히 이제 앞부분이 좀 영상이 나오고 있지만 자세히 보시면 미사일의 앞부분이 이전형보다는 좀 더 커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북한이 지금 노리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래픽으로 보여드리고 예,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비행 거리라던가 비행 거리는 뭐 지난번과 대동소이하지만 정점 고도가 한 1,000km 이상 올라갔어요. 근데 이거를 만약에 이제 정상적인 발사로 계산해 보면 네. 뭐 10,000km 이상 날아갈 수도 있을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의 뭐 동부라든지 서부 이런 데 타격이 가능할 정도의 네. 그런 사거리를 갖는 게 아니냐. 그리고 그러면 미국 본토를 다 예, 그렇습니다. 커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가 이전 화성 18에 비해서 앞부분이 좀 커진 걸 봤을 때는 탄두를 좀 여러 개 실으려는 목적이 아니냐. 특히 이제 핵탄두를 여러 개 실으려는 목적이 아니냐로 좀 보여지고요. 근데 이제 하지만 이제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ICBM이나 이제 북한이 얘기하는 장거리 미사일들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여러 차례 시험 발사는 했지만 핵심 성능이라고 할 수 있는 대기권 재진입은 한 번도 보여준 적이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아직도 좀 미지수라는 거죠. 근데 이제 좀 걱정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물론 이제 북한이 러시아에 많은 병력을 파견하는 거는 일종의 이제 현금을 마련하기 위한 수단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러시아의 군사 기술을 이제 받아오려는 목적도 있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이 대기권 재진입 기술
이걸 향후에 러시아가 아마 지원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런 측면에서 상당히 좀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이 발사 현장에 또 딸 주애가 동행한 모습도 또 눈길을 끌었는데 사진도 예. 공개가 됐었잖아요. 예. 좀 너무 좀 앳된 모습이었는데 예. 이 김주애의 시험장 참관 이거 어떤 의미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추정하기로는 김주의 나이가 11살, 12살 정도로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근데 뭐 아시겠지만 11살, 12살 아이가 새벽에 일어나서 이렇게 아빠와 같이 미사일 쏘러 간다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로 말하면 뭐 5학년, 6학년 그렇죠. 요 나이 때인데요. 굉장히 비정상적이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근데 저렇게 동행을 하는 거 봤을 때는 아무래도 이 후계자의 위치를 좀 공고히 하려는 그런 목적이 크지 않나라고 보여지고요. 또 한 가지로는 뭐 많은 전문가분들이 얘기를 하시지만 이제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 상태가 좀 사실 많이 안 좋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후계자 수업 차원에서 이렇게 공개 행보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예상이 됩니다. 네, 후계자가 아닐 수 있다는 의견 한번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의 의견인데요. 듣고 오겠습니다. 우리 국정원이 먼저 김주애 오빠, 즉 김정은의 큰 아들이 어디에 있는가 이것도 밝혀져야 되지만은 만약 김정은이 아들이 없다고 하면은 저 봉건적 그런 사이이기 때문에 아들을 어떤 방법으로든지 생산했을 거다. 그래서 저는 김주애는 후계자는 아니다. 오히려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나이 때 김정은과 김여정은 스위스에 유학 가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나는 김주애가 처음에 나타났을 때 다른 여자아이가 나타났을 때 아니다. 유학 가 있을 수 있다 했는데 그 아들은 나타나지 않고 김주애를 계속 띄우는 것은 저는 그 아들 거기 유학을 은폐시키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김주애가 후계자가 아니고 아들이 따로 있을 것이다. 이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뭐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지만 이제 김정일 시절 때 김정은이 이렇게 후계자로 지명을 된 걸 봤을 때는 그 몇 가지 좀 스토리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도자로서의 일종의 성격을 어렸을 때 보여줬다라는 그런 증언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뭐 아들이고 딸을 떠나서 김주애가 좀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런 공개 행사, 특히 이제 미사일 발사라든가 어떻게 보면 북한이 중요시하는 행사에 계속 보여주는 것이 어떻게 보면 후계자 수업의 일종이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대영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